안녕하세요. 오늘도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와주신 여러분의 시간을 축복드립니다. 네, 김현숙 작가님의 작품을 또 한 편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목은 가지 않은 길. 작가의 말 들려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숙 작가의 말. 한때는 나를 형님이라 부르던 자그맣고 갸냘픈 몸매를 한 그녀 강예현. 그러나 가늘한 몸매와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더없이 강한 자아와 아집으로 꽁꽁 무장되어 도저히 융화가 쉽질 않았다. 신혼집 대청소며 집들이 때도 가까이 사는 시누이가 와 청소해주고 음식 장만해주길 원하는 그런 성정이라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는 유형이었다. 그러려니 하며 도움 손길을 줄여 시시때때 달려가곤 했으나 돌아오는 반응은 더없이 냉랭하고 건조하기만 하여 도저히 마음이 가질 않았다. 급기야는 부부간 별리의 수순이 다가왔고 두 아이들은 애비와 헤어지는 극한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 일대 비극이 일어났다. 하기에 지금도 그녀를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참을 길이 없다. 어디선가 건강히 잘 살고 있으려니 아픈 회한으로 마음 다해 기도할 뿐이다. 가지 않은 길. 김현숙. 친정 조카의 상견례장. 별 5개의 특급 호텔 창가에 앉아 아직 오지 않은 상대 신랑 측 가족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본다. 차이나풍 하인에게 하이 양옆이 길게 터진 화려한 무늬의 실크 복장을 한 젊은 여자 도우미들이 쉴 새 없이 방을 드나들며 서빙 준비에 여념이 없다. 상견례 치고는 최고의 장소이다. 그러나 신랑 신부 양가의 품위와 체면을 위해 사치의 극을 달린다는 느낌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드넓은 창밖에선 쉼없이 폭포가 떨어져 내리고 있다. 조경은 가히 수준급이다. 폭포 아래 작은 바위 틈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잡아끄는 하얀 꽃에 눈길이 머문다. 소담스레 피어있는 하얀 꽃무더기. 불현듯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녀, 강예현. 오늘은 누군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짧은 2월의 황사 속에서 총총히 멀어져간 그녀의 이야기. 극성스런 매파가 물동이 이고 가는 이웃집 처녀를 훔쳐버려 일없이 동네 우물가를 서성이듯 그녀를 보러 그녀의 일터인 피초등학교를 찾아간 일. 후일 그것이 두고두고 내게 그리도 큰 과오와 회한으로 자리할 줄은 미처 몰랐음을.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처음으로 그녀가 근무하는 피초등학교를 찾아가 학부모인 양 노모와 함께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그녀가 담임 맡은 1학년 1반 복도의 맨 끝 교실로 다가가던 때의 느낌. 그 긴 복도를 걸어가던 때의 느낌이 생각난다. 조금쯤은 할 일 없는 기대와 설레임, 훔쳐보듯 예고 없이 상대를 살짝 엿본다는 팽팽한 긴장, 그리고 한 가닥 가녀린 기도의 마음 같은 것이 한데 뒤엉켜 흐르던. 그러지 않고서야 미처 그녀를 보기도 전에 이미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애정과 우호의 감정이 그토록 가슴을 가득 메워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때는 신학기 봄이었고 학급은 모두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로 1학년만 모여있는 교사 1층은 너무도 어수선하고도 시끄러워 그 소음이 복도에까지 전해져 왔다. 한데 어쩐 일로 그녀의 학급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가벼이 스쳐가듯 차분히 가라앉은 교실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1학년 꼬마들이라기엔 너무도 의젓하고 긴장된 모습의 아이들이 올망졸망 열지어 앉은 책상 사이로 긴 웨이브 머리를 한 하얀 원피스 차림의 여교사가 고요한 동작으로 아이들의 과제를 점검하며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의 고요. 고즈넉한 교실을 가득 메운 정막에 가까운 고요는 돌연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을 낙엽처럼 바싹 마르고 물기 없는 몸매에 자그마한 키. 그러나 몸 전체에서 감도는 알 수 없는 고압과 단호함은 교실의 저교를 충분히 입증하는 무엇이 있었다. 너무도 천방지축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그토록 질서 있고 틀 잡히게 하기까지 얼마만큼 공을 들였을 것인가. 문득 그녀와 대면해보고 싶은 욕구가 회오리쳤다. 단지 일별만으로 돌아오기엔 무언가 설명 못할 미진함 같은 것이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끈끈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것을 일컬어 인연이라 해야 할까. 그날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 이성적 설명이 불가능했다. 옛날 모든 상호 여건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던 시절 은밀히 이웃처녀를 물색함이 중신의 한 유형이듯 다소는 경이 없고 무렴한 행위를 하였음은 기이하기만 한 일이었다. 초등교사인 맏언니의 가까운 옛 동료가 그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여 노총각 동생 재민의 혼처를 놓고 말이 오가던 중 자연스레 학교를 찾아와 멀리서 한번 신부감을 선봄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우연히도 단지 그녀 학교 가까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의 수행이 내게 맡겨졌음은 묘한 일이었다. 그러나 더욱 묘한 점은 나의 태도일 것이다. 평소 좀 강파르고 뾰족하다 싶은 성정이라 누구의 청이건 마음 내키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은 끝내 마다하는 편이었으나 어쩐 일로 그 일만은 휘말리듯 그리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그건 홍기 놓친 재민을 위해 전문 매파이듯 여기저기 수없이 맞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만 내 시리의 만회와 안쓰러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실은 그때만 해도 아직은 내 스스로의 사람 보는 능력, 예컨대 사람을 판별하는 내 능력에 대해 턱없는 오만과 과신을 품고 있을 때이기에 그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 한눈에 사람을 알아보고 판별해낸다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며 무모함이며 도전인지 그땐 미처 알 수가 없었다. 그날의 일이 그럴 것이다. 수업 중 교실 창을 통해 힐끗 그녀를 일견한 것만으로 재민의 신부감을 선보았다며 그대로 돌아서기엔 무언가 너무도 미흡한 느낌에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적어도 그녀를 직접 만나 한마디 말이라도 나눠야만 그래도 뭔가 느낌이 올 듯했다. 미리 연락이 닿은 안면 있는 언니의 옛 동료 교사와 인사를 나눈 후 그의 안내로 노모와 함께 한적한 양호실에 앉아 곧 나타날 그녀의 모습을 기다렸다. 쉬는 시간에 타종과 함께 사와 나이를 보내어 잠시 양호실에 다녀갔음 한다는 선배 교사의 전언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근 3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차분한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모습 어디에도 서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배싯 웃어 보이며 양호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더없이 당차고도 단아했다. 마르고 작은 얼굴에 환한 원피스 차림이 꽤나 청초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호젓한 목가에 피어있는 한 송이 작은 수선화. 그것이 그녀를 본 첫 느낌이었다. 과제 점검후에 오느라 늦었습니다. 선배의 소개에 우리 모녀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까딱 고개를 숙이며 늦은 출연을 해명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깍듯했다. 수선화. 어찌하여 하얀 원피스 차림의 그녀에게서 수선화를 보았던 것일까? 무엇이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것임에 분명했다. 그녀의 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온 얼마 후 마침내 나의 주선에 의해 재민과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고 돌아온 재민의 반응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수선화라니 말도 안 돼. 누나 말은 항상 10배쯤 과장이야. 재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렇게 빈정거렸다. 수선화가 아니라 어쩜 갈대나 억새 같아. 아니 실은 엉겅퀴의 이미지였어. 재민의 반응은 예상 외였다. 왜소한 체구, 매너 결여, 화제 빈곤 등등.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그녀의 작은 키, 평균보다 훨씬 작은 키를 가장 마다하였다. 여자 키가 그만하면 되지 뭘. 누나보다 훨씬 작아요. 아니야, 나만 했어. 아니라니까요. 옆에서 나란히 걷는데 제 어깨 이만큼 밑이었어요. 키가 뭐 그리 중요하니? 중요하죠. 체형적인 밸런스도 무시 못해요. 재민은 그녀에게 결코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키가 작다는 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친정 형제 중 재민을 포함한 밑에 두 남동생들을 제외하곤 위로 나란한 세 자매가 다 평균치를 밑도는 작은 키였기에 여자의 키에 대해선 매우 관대한 편이며 외려 자그마한 키에 일말의 친밀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기에 막무가내로 단신인 그녀의 키에 대해 불평하는 재민의 까탈만을 탓했을 것이다. 귀엽고 깜찍하잖니. 눈 딱 감고 3번만 그녀를 만나봐. 그렇듯 재민을 설득하여 2번의 만남을 더 이어가게 하였으나 허사였다. 여자를 느낄 수 없다. 그녀를 3번 만난 후 재민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여자를 느낄 수 없다니. 한 송이 하얀 수선화. 얼마나 여자다운 모습인데. 여자를 보는 여자의 시선, 여자를 보는 남자의 시선 간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절감했다. 하긴 한 여자를 놓고 10 남자가 본다면 10 남자 모두 다른 견해를 나타낼지 모른다. 이제 더 이상은 만남을 주선하는 일 따윈 하지 않으리라 넌더리를 내며 그녀의 존재를 잊어만 갔다. 그럭저럭 근 1년이 지난 다음 해 봄이었다. 누나, 그 여자 기억해요? 수선화 어쩌고 하며 누나가 되게 아쉬워하던 그 여자 말이에요. 어느 날 퇴근길 불쑥 집에 들른 재민은 느닷없이 그렇게 운을 떼었다. 그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강예현, 그녀와의 재회를 의논하기 위함이었다. 1년 전 3번의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은 인연이 아니란 생각에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며칠 전 그녀로부터 다시금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수선화가 전화를 했다고? 잘됐다. 재회는 일단
승산 확률이 높은 거야. 애타게 기다리던 정가를 받은 양 내 쪽이 더 부푼 가슴으로 환호했다. 그때까지도 이렇다 할 짝을 찾지 못한 재미는 뜨악한 얼굴로 전화를 통해 그녀가 원한 32송이의 붉은 장미를 안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날은 다름 아닌 그녀의 32번째 생일이었고 그녀는 좋아하는 누군가로부터 한 다발의 장미를 선물 받고 싶었음을 고백했다. 너무도 진솔한 그녀의 모습은 재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듯 극적인 반전으로 재회의 성공, 혼사에까지 이어진 만남이었다. 근 1년이라는 공백을 통해 정제, 숙고된 만남이라 해도 그러나 그 후 그들 사이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첫 사건은 그녀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노모가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 보관해온 삼부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예물로 정한 것부터 화근이었다. 예비 며느리인 그녀가 인사차 예비 시집에 들른 날이었다. 혼사를 앞두고 자연스레 예물 얘기가 오갔고 예비 시모는 오랜 세월 장롱 속에 보관해온 자신의 반지를 꺼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일어났다. 아나, 아가 이거 한번 보그래. 예비 시모는 그 옛날 황망 중 세상 떠난 남편이 신혼에 미쳐 예물을 못해준 한으로 언젠가 해외에서 사다 준 선물을 예비 며느리에게 내밀었다. 어린 아들의 미래, 그 어느 날을 위해 깊숙이 간직해온 다이아몬드 알맹이에 백금을 두른 반지였다. 손가락에 맞나 끼워보거라. 세팅만 새로 하면 예쁠 끼다. 언제 한번 보석상에 함께 가보제. 다소곳한 자세로 두어품의 너비만큼 떨어진 곳. 아들 곁에 앉은 예비 며느리에게 무심코 반지를 건네었다. 가볍게 며느라기의 손 위에 던지듯 톡. 그러나 불행히도 반지는 그녀의 손을 벗어나 또르륵 바닥을 굴렀고 그녀는 황급히 구르는 반지를 잡아 손에 넣었다. 그녀의 낯빛이 하얗게 굳어졌다. 예비 시모의 무심한 동작 하나가 그녀의 가슴에 치명적인 금을 그은 것이다. 예물을 던지다니. 그 일은 예비 며느리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앙금을 남겼다. 신부의 예물은 반드시 새 것이어야만 한다. 평소 자신의 지론이 어긋나 가뜩이나 불쾌하던 그녀로선 더욱더 앙금이 쌓여만 갔다. 그 일 이후 혼사를 둘러싼 모든 일은 엉킴의 연속이었다. 신부를 위한 폐물 마련에서부터 신혼여행을 다녀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협화음, 부조화 일색이었다. 혼사란 원래 말 많고 탈 많고 집안 대 집안 간 사고와 습성의 차이에서 오는 일대 모험이기는 하여도 그럴수록 당사자 간 일말의 이해와 관용 그리고 모든 허물을 뛰어넘는 화해가 요된다. 그러나 재민과 그녀 사이엔 결혼의 그러한 필수적 요소가 부족했다. 아니 어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면에서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없었는지 모르겠다. 근원적인 사랑의 결핍 혹은 흔히 일컫는 성격 차이, 성의 격차, 어쩌면 그에 앞선 이기, 아집, 자만, 그리고 방심이 그들 마음을 더 지배했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닐 것이다. 먼 후일 파경을 앞둔 그녀의 절실한 고백이
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을지. 만시지탄의 후회, 보는 이의 가슴을 애는 회한 어린 그녀의 반응은 그러나 너무도 때늦은 대응이었다. 일이 그렇게 되기까진 재민에게도 자잘한 허물, 과오가 있음은 당연했다. 한쪽이 반듯한 정방향에 지나치리만큼 빈틈이 없고 한치 여유 없는 성격이라면 다른 한쪽은 좀 더 둥글고 원만하고 숭글숭글한 일면을 지녔어야 했다. 그랬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어린 시절 재미는 너무도 여리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치고받고 싸움질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만 고무로 만든 물총을 가지고 마당가, 장독대, 그리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형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듯 전쟁놀이라며 맹렬히 물총을 쏘아대던 기억밖엔 떠오르질 않는다. 어쩌다 동갑내기인 고종이 놀러와 마당가 담벼락 밑에서 소꿉놀이를 할 때면 야무지기 이를 데 없는 계집애에 쉴 새 없는 지청구나 쫑알거림을 고스란히 감내하며 어쩌다 꼬집힘이라도 당할 양이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는 빨개진 얼굴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곤 했다. 재민아, 바보야, 울지 말고 너도 때려. 콱 한 대 때려. 등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그 장면을 목격할 때면 화가 치밀어 난 그렇게 소리치곤 했다. 그러다간 끝내 당하기만 하는 재민이 안쓰러워 쪼르륵 달려가 앙팡진 계집애의 뒷꼭지에 한바탕 꿀밤을 먹이며 상황을 평정하곤 했다. 못된 기집애, 왜 자꾸 착한 애를 괴롭히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혼내줄 거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평정이었을까? 무려 9회나 손이인 여중생 누나였으나 아이 같긴 마찬가지였다. 2남 3녀, 5남매의 성격이 다들 용하고 물러터져 누구 하나 밖에 나가 싸움질하는 아이였고 일이 나면 단지 그저 맞고 울면서 들어오는 형편일 뿐이었으나 어쩐 일로 둘째인 나만은 예외였다. 성마르고 불같아 가족들로부터 땡삐라고 불리우는 별칭에 걸맞게 내 자신의 방어는 물론이며 가족이 처한 부당한 상황, 딱한 상황, 그 어느 곳에도 반드시 달려들어 편을 들고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곤 했다. 유년기엔 순에 터진 언니와 쌈이 붙은 어느 동네 여자애의 머리털을 한 움큼이나 뽑아버린 악명 높은 전적도 지니고 있었다. 그렇듯 온몸으로 혼자 가족을 방어해야만 한다는 일은 외로운 일이었다. 가족의 대체적 성향이 근본적 평화주의인 까닭에 늘 방어에만 급급할 뿐 먼저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건 결코 용납이 안 되듯 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막내인 재미는 유독 마음이 더 약했다. 태생적 과보호와 유년기, 그 과보호의 강력한 주체인 부친의 돌연한 죽음으로 가족 전체에 드리워진 침체와 우울이 그를 더욱 내성적인 성품으로 몰아갔다. 10서너 사춘기엔 아침 저녁 마주치는 동네의 요정같이 예쁜 여학생을 흠모하여 고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아무도 모르게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재수에 재수를 거듭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삼수까지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가족은 아무도 그걸 몰랐다. 마음을 알 수 없는 아이였다. 다만 돌아가신 부친의 투병 기간, 그 한 달여의 마지막 날 부친을 실은 하얀 앰뷸런스가 우리 집 언덕을 향해 우행우행 달려오는 순간 자신의 방 창가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그가 써내려간 초등학교 5학년 여름의 일기는
온 가족을 울렸다. 앰뷸런스는 점점 우리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두렵다. 아, 두렵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5학년짜리의 애절한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차츰 더 말이 없어졌다. 삶을 다한 듯 우울에 빠진 어머니, 그리고 저마다 깊이 침잠한 가족의 눈치를 살피듯 그는 점점 더 풀죽은 모습이 되어갔다. 다음 해 봄, 그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 엉성이 꽃을 부둥켜 안고 추운 듯 웅성거린 아버지 없는 그의 모습은 온 가족을 울렸다. 특히나 조그만 짱구머리, 쌍가마진 뒷꼭지를 보이며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제법 의연한 손길로 제주잔을 돌리는 모습은 참을 길 없는 슬픔을 자아냈다. 쌍가마. 그랬다. 어렸을 적부터 그의 동그란 정수리는 유독 쌍가마가 도드라져 보였다. 쌍가마. 한데 그것이 왜 그처럼 가슴을 아리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다만 먼 훗날, 아주 먼 훗날에 가서야 어쩌면 그것이 까닭 있는 연민이었을까 무연히 돌아보는 마음은 홈이 팬 듯 아리기만 했다.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와 수선화와의 만남은 마침내 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녀 수선화 역시 5학년 때 아버지를 잃은 편모스라의 성장이었기에 어쩌면 둘의 만남은 동병상린의 조화를 이룰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결핍과 결핍의 만남은 더 큰 결핍을 낳을 수 있음은 알지 못했다. 예식을 올리는 날 양가 아버지의 텅 빈 자리, 그들 존재의 물을 바라보는 느낌은 서늘한 결핍감을 자아냈다. 부성부재의 세월 속에서 자란 그들은 어쩜 똑같은 무게의 허허로운 공동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지도 모른다. 그렇듯 두 사람이 한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대립, 갈등 양상으로만 치닫게 된 데는 그럴 수밖에 없을 딱한 성정이 자리했기 십상이었다. 돌이켜보면 상견례 때부터 이미 예사롭지 않은 조짐은 감지되었다. 양가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녀의 어머니는 모깃소리만한 가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우리 아기는 아직 결혼할 때가 일러요. 변호사 의사 다 마다하고는 어쩌자고. 그리고 말이 났으니께 하는 말인데요. 우리 아기 학교로 선보러 오는 건 경우가 아니지요. 마음이 내내 언짢았어요. 들릴 듯 말 듯 전해오는 말은 그러나 상대에 대한 엄혹한 질타, 가차없는 비난임이 분명했다. 듣기에 따라선 전후 사정, 예를 절하며 상대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는 의도였다. 어느라고 유순해 보이는 모습 뒤에 뜬금없는 반격이라 더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노모와 가족들의 낯빛이 와락 굳어졌다. 실신 직전의 모습이었다. 한마디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민이도 좋은 혼처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다 인연이겠죠. 그리고 혼사에 그런 예화란 흔히 있는 일, 따님을 예쁘게 봐 일이 잘 되어가는 터에 그 일이 그리 흉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땡비의 역할을 하듯 그렇게 응대함으로써 상황은 간신히 수습되었다. 그 후 이런저런 얘기 끝에 딸 자랑을 하듯 그녀의 어머니는 덧붙였다.
우리 아긴 뭐 하나 일절 흐트러진 꼴을 못 봐요. 어렸을 적부터 지 책꽂이에 꽂아둔 책 순서가 하나락도 바뀌는 날이면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으니까요. 깔끔하고 알뜰해서 입댈 것이 없어요. 단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정을 못 받고 자라 애가 쬐끔 차진 맛이. 그때 이미 알았어야만 했다. 그녀의 좀 지나치다 싶은 결벽과 아집, 그리고 부성부재의 성장에서 기인된 어쩔 수 없는 고적의 그늘 같은 것. 그것을 미리 알았었다면 문제는 좀 달라졌을까. 양가의 마찰은 그들이 허니문을 다녀온 직후 더욱 극대화되어 산불이 번지듯 번져만 갔다. 그들이 허니문을 떠나고 난 후 난 얼마간 그들로부터 자유롭고만 싶었다. 이래저래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에서 후련히 노연하고만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오판이었다. 괌에서 3박 4일 짧은 허니문을 끝내고 공항에서 곧바로 친정에 들른 후 신행이랍시고 시집을 찾은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참혹했다. 어느 한 군데 세댁 특유의 조신함, 다소곳함이라고는 없이 온통 뒤틀리고 화가 나 금방이라도 폭발하고야 말 듯 고약한 낯빛이었다. 새색 씨를 위하여 법도에 맞게 큰 상을 차린다며 시모와 맞동서, 시집 식구들 전원이 분주히 움직이고들 있었으나 그녀는 서리빨처럼 차가운 모습을 하고는 조상처럼 굳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신행을 온 모습이라기엔 상상을 불허하는 모습이었다. 허니문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서로 그렇다 해도 사람이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솟구치는 불안, 분노를 감추느라 터질 듯 가슴이 끓어올랐다. 시댁이 싫어 시금치는 물론 시계조차 보질 않는다는 말이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만 사람에 대한, 시집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마침내 큰 상이 차려져 식사가 시작되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화가 치밀어 음식이 위를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분노를 참느라 붉게 달아오른 친정 대주이며 장남인 큰동생의 얼굴, 당혹과 의아함에 쌓인 그의 아내인 맞동서,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노모, 마음 약한 언니와 놀란 표정의 사위들, 여리디 여린 여동생의 질린 모습, 그 모든 것은 그대로 한 토막의 슬픈 마임이었다. 재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허니문 다녀온 신부의 얼굴이 어쩜 저런 거야?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난 재민을 향해 그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그만큼 참느라고 속이 까맣게 타버린 끝이었다. 아, 처가에서 올 때부터 언쟁이 좀 있었어요. 재민 역시 새신랑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도 암담한 낯빛이었다. 아무리 둘이 싸워도 그렇지. 신행 온 사람들이 가족들 앞에서 이럴 수 있니? 빨갛게 달아오른 내 모습에 비로소 그녀의 낯빛에 미세한 흔들림이 일었다. 그러나 단지 몇 방울의 눈물을 보였을 뿐 아무리 달래고 또 달래어도 봉한 듯 입을 다문 채 그녀 특유의 싸늘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마당가에 내려앉는 어둠만큼이나 겹겹의 침묵과 한숨이 쌓인 가운데 비로소 재민이 입을 열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장모님이 온통 시리에 빠져 있었다. 이유인즉 새살림 차릴 아파트에
가구를 들이려 둘러보았는데 도배며 뭐며 새로 단장된 후 전혀 뒷정리를 하질 않아 모든 것이 엉망인 것에 혼절, 다리를 뻗고 목 놓아 울었다는 것이다. 사돈댁에서 새살림에 전혀 관심 없음이 기막히고 화가 나 짐도 채 들이질 않고 일을 중단하고 말았다는 얘기였다. 예컨대 시댁 쪽에서 업체에 의뢰, 신혼 아지트의 대강의 인테리어만 하였을 뿐 잔송가는 청소며 뒷정리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음이 화근이었다. 시집에서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리모델링으로 어느 만큼 실내 보수를 마친 후 청소며 가구, 새살림 등 기타 후속 조치는 재민을 통해 신혼집 가까운 곳에 사는 처가의 일임한 것뿐이었다. 그 후론 모든 일이 그녀 친정 쪽의 소관이라 생각했을 뿐 신랑 측 누구도 더 이상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기실 신혼 아지트의 청소를 누가 하느냐, 신랑 신부 양가 그 어느 쪽이 해야 옳으냐, 그 점의 옳고 그름을 밝힐 명백한 전례나 해법 혹은 정해진 규범이라곤 있을 리 만무였다. 다만 각각의 경우와 사례, 처지에 따른 유동적인 상호협력과 배려에 의함이 상례일터였다. 따지고 보면 내가 사는 동네도 신혼 아파트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신혼집을 꼭지점으로 그녀의 친정과 내 아파트는 정삼각형을 이루듯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어 정확히 말한다면 신혼 커플을 향한 어느 켠의 마음이 더 깊고 애련한가, 어느 쪽의 애정이 더 강한가, 그 점이 문제의 핵심일 뿐 그 일을 놓고 적어도 사돈간 왈가왈부 따지고 시비하여 해답을 얻을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재민과 그녀, 그들을 향한 애정의 농도, 그것이 곧 해답일 터였다. 사실 그들이 허니문에서 돌아오기 전날 남편은 뜬금없이 그들의 아파트를 청소하러 가자며 서둘렀다. 빗자루, 걸레, 물통 등을 챙기며 노총각 처남의 신혼 아지트를 위해 흔쾌히 팔을 걷고 나섰다. 리모델링 후엔 너무 지저분하잖아. 우리 청소 좀 해주고 오자. 미쳤어요. 그녀 남동생 여동생의 열쇠도 친정에 있는데 어련히들 알아서 할까. 그런 과잉 필요 없어요. 오바예요 그건. 한마디로 잘라 말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막내인 재민을 생각하면 시시때때 할 일 없는 애련함이 차오르긴 하나 어인 일로 수선화 그녀를 향한 마음엔 점차 처음에 그 호의가 퇴색되어만 감을 어쩔 수가 없었다. 처음에 그 청초한 느낌이 두 번 다시 소생하질 않음도 기이한 일이었다. 혼인이 성사되기까지의 온갖 고설, 갈등 속에서 너무도 아집 강하고 딱 부러진 그녀의 성격에 질려버렸음이 확실했다. 성당은 왜 다녀? 아랫사람은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야만 하는 거야. 남편은 극히 야멸찬 내 태도에 혀를 차며 자신이 마치 사제인 양 그렇게 훈계하였으나 내 마음은 유지부동이었다. 어차피 새살림을 주관하는 신부 측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까 하는 마음은 그러나 완전히 오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신행의 밤, 큰 상을 물린 후에도 여전히 입을 꼭 다문 채 누구의 물음에도 쌩한 침묵으로만 맞서는 그녀를 방으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시도했다. 옳게, 잘못이 있음 서로 알고 노력해야지. 서운한 점 다 얘기해봐. 우리 엄마가 절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울먹이는 음성으로 비로소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역시 신혼 아파트의 청소 부실이 불화의 원인이었다. 그래,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 오늘은 일단 여기서 푹 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두 함께 가서 청소하자.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며 그녀를 달래고 또 달래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시집에서의 1박을 마다하며 부득부득 아직 정리도 채 안 된 신혼 아지트에 가서 홀로 밤을 새울 것을 주장했다. 고집이 황소였다. 도리 없이 야심한 밤, 재민에게 호텔비를 주어 둘을 내보냈다. 그 밤 잔뜩 화가 난 재민은 끝내 호텔 행도 마다하는 그녀를 차에 태워 이불 짐도 채 풀지 않은 신혼 아파트에 내려놓고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 당장 이혼하겠다. 잠을 못 이루며 씩씩대는 재민을 가까스로 설득하여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온 식구가 청소를 위해 그들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자신의 뜻에 따라 홀로 밤을 새운 그녀는 우르르 몰려온 방문객에게 일별의 목례조차 없었다. 단지 장롱 배치를 위한 공간 체크, 전화 문의 등으로 부산스레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간밤에 질긴 고집과는 달리 상큼하고도 민첩해 보이는 몸짓이 든든하고도 밉지 않았다. 남편의 말대로 진작에 청소를 했더람 이런 불상사는 없었겠지. 죄책감을 상쇄하듯 긴 고무장갑을 끼고는 세제를 흠뻑 풀어 현관의 타일을 닦아내었다. 그녀의 손이 동서 그놀케는 주방 싱크대를, 언니는 거실 바닥을, 여동생은 창틀을 맡아 저마다 열심히들 자기 몫을 해내었다. 하룻밤 사이에 훌쩍 야윈 듯한 재민의 창백한 모습이 안쓰러워 지난 밤의 앙금은 잊고 모두 쉼없이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왜 왔어? 왜 왔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하지 말어. 왜 왔어?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골똘히 바닥을 닦는 내 앞을 막아서며 현관 밖에 누군가를 향해 그녀가 바락 소리를 내질렀다. 일손을 멈추며 얼핏 등을 돌려 뒤를 돌아다 보았다. 왜소한 모습의 노인이 급히 눈물을 훔치며 도망치듯 계단을 내달았다. 이어서 재민이 급히 계단을 따라 내렸다. 장모님이 오셨는데 금방 안 보이시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맥 빠진 듯 웅얼거렸다.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만 불손, 아나무인, 일하는 손에 경련이 일듯 떨림이 전해왔다. 점심 나절이 다 지나도록 그녀는 오직 장롱의 하자에만 매달려 전화 문의, 인부 소환 등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줄곧 일만 하는 손이 동서 시누이들의 점심 같은 것엔 관심조차 없다는 태도. 아니, 먹는 일 따윈 하등 필요가 없고 항상 눈앞에 닥친 자신의 일만이 전부인 듯한 그런 유형이었다.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 한치의 온정조차 기대할 수 없는 여자. 부디 그러한 우려가 한낮 기후로만 그칠 것을 간구하며 한없이 이어져 늦은 오후까지도 끝이 없을 듯한 일을 서둘러 마친 후 헬스칸 얼굴로 배웅하는 재민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나왔다. 그 후로도 그들을 생각하면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탈없이 잘 사는가 싶어 외출 시 전철역 부근인 그들의 아파트를 지날 때면 가슴이 뛰었다. 직장에 다니는 그녀를 위해 이따금 김치며 밑반찬을 해다 날랐다. 얌전히만 잘 살아준다면 쇠고집에 인사성 없고 살갑지 않은 것쯤이야 천성이려니 참기로 했다. 흉없는 사람 있을까? 아집 세고 명확하고
직정적 성품이라 호오의 감정이 그때그때 그대로 드러날 뿐 따지고 보면 그리 영악하고 강교한 인성은 아니라 판단했다. 그러기에 신혼 집들이 때 가까이 사는 시누이가 도와주지 않음에 재민을 통해 내게 적이 서운함을 표했을 때나 첫 달 출산 후 역시 가까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아이의 양육을 고모인 내게 의뢰했을 때에도 미쳐 내가 지들 참모야 유모야 기절해 정말 한바탕의 혼란과 충격, 망설임, 고심 끝에 끝내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얄팍한 성정에 한 움큼의 자괴심을 씹어야만 했다. 24시간 긴장의 연속인 그녀가 보기엔 아이들 웬만큼 키운 전업주부인 내 모습이 꽤나 한가해 보였을 것이나 그쯤 만학이랍시고 어줍잖은 그림 공부를 시작한 나로서는 살림이며 뭐며 하루해가 짧기만 했다. 또한 해외여행, 노인대학 등 자신의 즐김과 개발이 우선인 소위 X세대의 노모는 결코 그런 일을 떠맡을 사람이 아니었다. 결국 아이의 양육은 역시 그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녀의 친정 어머니에게로 맡겨졌다. 그러나 가장 부재의 전형적 핵가족으로 재민 외엔 일가친척 아무도 발을 못 들이는 폐쇄적 침잠된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아이의 외조모에겐 너무도 큰 짐을 지은 것이었다. 그런저런 연유에 의한 일종의 보상심리였을까? 혹은 아이의 출산 때 적막히 홀로 병원을 지키는 재민이 안쓰러워 그녀의 순산을 기원하며 꼬박 밤을 새운 까닭일까? 스스로 생각해도 좀 유별나다 싶을 만큼 조카 아이에게 정이 가고 마음이 쏠렸다. 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입원했을 땐 종일 울어대는 아이를 등에 업고 꼬박 4시간짜리 링거액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맞춘 적도 있었다. 그날 역시 경황 중 아침도 거르고는 김밥 몇 줄을 사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늦은 오후가 다 되도록 위를 깨끗이 비운 채 전신이 땀에 절어 돌아와야만 했다. 단지 한마디 배려의 말이면 충분할 것에도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무심했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 밥이고 뭐고 오직 아이밖엔 눈에 들어오질 않는 천성이 그러한 여자였다. 그래도 가끔 전화를 하면 둘째고모 하며 반기는 아이의 또랑한 음성이 예뻐 신의 완구점을 일주 기어이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 미미 인형에 오시며 장신구, 싱크대 등을 사주곤 했다. 몇 년 후 그녀는 다시 둘째를 출산하였다. 그리도 열망하던 아들이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그녀가 아들에 집착했는지는 온 집안이 다 알 정도였다. 얼음장처럼 썰렁한 분위기에 늘 티격태격 싸우며 사는 커플이었기에 뜻밖에도 둘 사이에 또 하나의 아이를 가지려 함은 뭔가 화해의 조짐으로 여겨져 안도했다. 회임 중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로부터 은연중 아들임을 암시받은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그윽하고 행복해 보였다. 내가 본 그녀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 재민과의 결혼 생활 중 아마도 그녀가 가장 기쁨에 젖은 순간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의 치마폭에 쌓여 늘 징징 짜며 병칠에 잦은 까탈스런 딸아이와는 달리 아들아이는 너무도 순탄하고 건강했다. 그러나 막 아이의 돌이 돌아올 무렵 적어도 겉으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듯 평온해 보이던 그녀의 가정엔 점차 먹구름이 드리워갔다. 이윽고 어느 날 한 차례 천둥 번개가 몰아쳤다. 파경의 예고인 듯 가슴이 철렁했다. 밖에서 가족을 만난 재미는 그녀와의 긴 불화, 그간의 별거를 고백하며 짙은 곤혹감을 드러내었다.
둘째를 낳은 후 쭉 따로 잤으니 근 1년쯤 돼요. 이유가 뭐니? 정확히 말하면 신혼 때부터 싹튼 시집의 총체적 불만 때문이래요. 그게 최근에 와선 집 문제로 더 불거진 거죠. 아파트 전세금을 왜 본가의 어머니께 환불하느냐. 그 점을 그녀는 절대 납득 못해요. 재건축 대상이라 추후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받긴 하여도 신혼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집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지독히 화가 나 있어 겨우 밥만 해줄 뿐 밤엔 애들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쑥 숨어버려요. 문을 꼭꼭 잠근 채. 물기라곤 보이질 않는 메마른 웃음으로 재민이 내었다. 화르륵 가슴에서 불덩이가 치솟았다. 그 여자 미쳤구나. 제정신 맞아? 제 아무리 불화가 크다 해도 한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자다니. 가슴이 아려와 재민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요절을 낼 듯 당장에 그녀를 불러 마주 앉았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마스크를 쓴 듯 365일 여일하게 말짱한 그녀의 모습이 울컥 속을 뒤집었다. 기막히고 어이없어서 그래. 싫으면 차라리 깨끗이 헤어져. 원래 강 큰 여잔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냐? 한바탕 딱이라도 올려붙이고픈 마음이었으나 폭발하듯 들끓는 감정을 누르며 차츰 알아듣게 귀뜸했다. 남자란 그래도 가끔씩은 안아줘. 후일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선 안 돼.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며 나의 조언을 흘려버렸다. 그로부터 2년 후 마침내 일은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말았다. 하긴 모자간에도 애초 집 문제, 돈 문제는 좀 더 명확히 했어야만 했다. 죄가 있다면 43세 홀로 된 후 5자식 키우느라 돈을 최우선으로 꼽는 노모의 수중에 점차 돈이 고갈되어 갔음이 문제였다. 그나마 젊은 시절 막내인 재민 앞으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놓은 것이 후일 재건축이 추진되며 분양권을 얻었다. 소위 딱지라는 분양권, 아파트가 시내 중심가에 있기에 금방 되팔아도 딱지값만 전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그러나 노모는 기꺼이 재민의 앞으로 분양권을 양도했다. 자식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신 노모는 노후 자금의 확보를 위해 결혼 때 얻어준 전세금만은 언젠가 집 문제가 정리되면 전액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돈으로 집결되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예컨대 새 아파트에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아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노모에게 여유가 있다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노모에게 전세금을 전할 만큼 재민과 그녀에게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문제는 또 달라졌을 것이다. 혹은 여유가 있건 없건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다만 금전 앞에서의 이기심은 부모 자식 간에도 끝내 불화를 낳기 마련임을 절감할 뿐이었다. 점차 심화되어 가는 고부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재민이었다. 그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순차적으로 본가의 전세금을 환불할 뜻을 밝혔고 그로 인해 그들 부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만 갔다. 당시 벤처기업 소속인 재민의 수입은 박봉인 편이었고 또한 진로 모색을 위해 두어 차례 이직을 시도하던 중 얼마간의 실직 기간이 있었기에 시집을 향한 그녀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음이 분명했다.
재민 씨 수입 얼만지 아세요? 저보다 훨씬 적어요. 어머님께 전세금 갚으려면 죽으라 저축만 해야 해요. 싸늘히 굳어진 얼굴로 그녀는 그렇게 뇌이곤 했다. 옳게 가족 간에 무슨 채권 채무 관계야? 서로 형편 닿는 대로 하면 돼. 너무 염려 말고 마음 편히 가져. 딱한 나머지 그렇게 말해주곤 하였으나 워낙 정확하고 딱 부러진 그녀로선 어떻게든 일이 매듭지어지기 전까진 좌불안석인 모양이었다. 급기야는 몇 년간 알뜰살뜰 모은 일정액으로 마침내 노모를 면담, 그것으로 전세금 전액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녀다운 당찬 결단이었다. 실은 그간 가족들의 노력으로 그들 전세금 일정액을 온전히 탕감해 주도록 노모를 누차 설득해온 탓에 그래도 일은 쉽게 풀린 셈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앙금은 종래 풀리질 않았다. 시모에 대한, 시집 식구들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그 후 점차 더 꼬여만 가 급기야는 그 여파로 재민과 별거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독방 생활 38개월이에요. 남자들 군 생활 36개월 하면 평생 그 얘기만 해요. 그보다 더 긴 세월이었어요. 둘째 태어난 후론 줄곧 그래왔으니 확실해요. 처음엔 출산 후유증, 육아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요. 한데 점차 아이가 자라나 숨 쉴 틈이 생겨도 여전히 의도적 방어인 거예요. 때론 너무도 적극적, 공격적인 방어를 해 모욕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응징이라 표현하며 격투하듯 온몸으로 거부해요.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 매일 밤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요. 솟구치는 분노로 와르르 몸이 떨려왔다. 정남이 떨어질 만큼 옹골차고 차진 그녀뿐 아니라 어리뜩하고 용하기 짝이 없는 재민 또한 용납할 수가 없었다. 너희 둘 진작에 헤어질 생각이었어? 그렇진 않았다고. 그렇다면 문짝을 때려 부수는 한이 있어도 화해했어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큰 소리 나면 아이들 놀라 울고불고 난릴 텐데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들 크면 그때 조용히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참을 만큼은 참아야지 했던 거죠. 헌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헤어지잔 얘기 그쪽엔 했니? 네. 뭐래? 충격이겠죠. 이혼만은 절대 못한대요. 하지만 그쪽도 이미 계획해온지 모르죠. 왜 그렇게 생각해? 38개월의 별거에 알고 보니 새로 산 아파트도 학교에서의 융자를 핑계로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뭐야? 근데 넌 이제껏 그걸 몰랐다는 거니? 기막히다. 만약 헤어진다면 아이들 절대 네게 줄 여자 아니고 양육비 하며 넌 이제 완전 알몸이다. 알아요. 그래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도 다시 붙고 하는 게 정이야. 너 혹 여자가 생긴 건 아니니? 솔직히 말해봐. 절대 아니에요. 지금으로선 내 자신도 그리고 모든 게 다 혐오스러울 뿐이에요. 깊은 우물 속을 일렁이듯 어두운 얼굴이 되며 재민이 말했다. 메마른 내 입술 사이로 신음과도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몹쓸 것. 차라리 밥을 굶기지. 뜨끈한 눈두덩을 비집고 눈물이 배어나왔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파경을 염두에 두지 않다니. 무모와 뻔뻔함이 극에 달한 여자. 터질 듯 분노가 밀려왔다. 끄덩이를 잡듯 당장에 불러내어
독대했다. 사람이 어쩜 그리 독할 수 있니? 재민과 헤어질 각오였어? 어떤 마음으로 그랬던 거야? 얘기를 해봐. 헤어지다뇨. 그런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랬다면 왜 둘째를 낳았겠어요? 출산 후 직장과 육아의 병행이 너무 힘들고 재민 씨 하는 짓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뿐이에요. 너무도 어이없는 대답이었다. 2년 전에 내가 귀뜸한 일 기억 안 나?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아선 안 된다 했지. 문제는 모멸감으로 재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한다는 점이야. 그의 어떤 점이 그토록 마음에 안 들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런 건 다 접어놓고 살아요. 문제는 전 섹스리스를 원하고 그는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섹스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젊은 커플 간 그렇듯 완벽한 섹스리스가 가능하다 생각해? 매일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는 일이 정상이라고? 좀 더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찻잔을 움켜쥔 내 손길이 할 일 없이 떨려왔다. 방문 열쇠는 재민 씨에게도 있어요. 맘만 있음.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웅얼거렸다. 그걸 말이라고? 남편이 치안이길 바래? 완전 엽기네 옳게. 사이코야? 불꽃이 튀듯 한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진실을 듣고 싶을 뿐이야. 얘기해봐. 실은요. 본가에 전세금을 환불하는 게 너무 화가 나 재민 씨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늘 돈 하시는 어머님도요. 점차 불만이 쌓이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히고 죄송해요. 그때 조언해 주실 때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녀가 조금씩 정직해지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데야 도리가 없었다. 한 방에 날릴 듯한 독침을 감추며 맥없이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떡할 생각이야? 참고 살 거야? 아님 아이들 때문에도 절대 헤어질 순 없어요. 후일 늙어서 많이 후회한다 해도 이혼만은 안 돼요. 그녀의 반응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결코 헤어질 생각이 없다면 왜 그리 방심한 것일까? 오만일까, 오매일까, 아집일까? 생각할수록 그녀의 행위가 납득이 되질 않았다. 재민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면 왜 아이 둘 낳고 10년 세월을 살았겠느냐 울먹였다. 때론 외형적, 물리적 화합이 정신적, 내면적 화합의 지름길일 수도 있음을 간과했던 것일까. 빈틈없고 반듯한 성적만큼이나 그녀는 필히 그 역순만을 예컨대 언제나 정신적, 내면적 화합이 물리적, 외향적 화합에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듯 정석대로만 됨은 아니다. 한번 물고가 트인 재민의 마음은 도주한 물길이듯 도시 걷잡을 수가 없었다. 가족이 합심하여 밀어붙인 두 사람의 해외여행권도 무산되었고 눈물로 만류하는 노모를 비롯 온 가족이 매달려 어르고 애원하며 헤어짐을 말렸으나 허사였다. 모든 게 제 불찰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때늦은 그녀의 각성이 주의를 울렸으나 재미는 끝내 흔들리질 않았다. 형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어느 날 그녀는 잔뜩 목이 잠긴 소리로 내게 애소해왔다. 그녀는 결코 강 큰 여자가 못 되었던 것이다. 재민을 향한 불같은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한 것도 그쯤이었다. 난 한사코 재민의 결단을 만류했다. 여자가 백기 들고 용서를 청해오면 받아줘야지.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해온 네 책임도 커. 알아요. 모든 걸 인정해요. 하지만 우린 이미 와해되고 말았어요. 한번 끊어진 마음은 이을 수 없어요. 외형적 이어짐이 정신적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믿어. 너희 아이 둘 낳고 10년을 함께 살았잖니. 10년. 하지만 그건 지옥이었어요. 아무도 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았담 믿겠어요? 그 여자 정말 독한 여자예요. 함께 살아온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간이 콩알만해졌다며 울먹이는 여자가 독종일 수 있니? 생각보다 여린 성정이야. 포근히 감싸줘. 그러나 재민의 마음은 끝내 요지부동이었고 그들은 종래 그렇게 헤어졌다. 학기며 뭐며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3월 전, 그러니까 황사가 몰아치는 짧고 황량한 2월 안에 그녀는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를 썼다. 안간힘, 피 맺힌 안간힘이었다. 혹여 후일의 재결합을 위해 법적 절차는 미룬 채 일시 별거를 시도해 볼 만도 하련만 가족의 조정은 실패였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남고 재미는 작은 원룸을 얻어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그를 위해 가족들은 몇 가지 필수 가전제품, 살림도구와 함께 커다란 퀸사이즈의 대형 침대를 들여주었다. 강예현, 그녀와든 혹은 누구와든 정신과 치료 대신 재민이 다시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언젠간 꼭 필요하리란 바람 때문이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전화에서 그녀는 모든 걸 체험한 듯 내게 말했다. 막판엔 아파트를 재민 씨의 명의로 해주겠다 설득했어요. 그러나 끝내 거절당했죠.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살 순 없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마음을 휘저었다. 전율이듯 슬프게. 이제 헤어짐의 수순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답게 재민으로 하여금 양육비의 지급을 공중화하도록 하였고 또한 그 액수에서도 최대한의 선으로 합의를 이루었다. 재민과 아이들의 만남은 2주에 한 번 주말에 만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아이들은 유아기에서부터 유난히도 재민을 따랐다. 겨우 눈 맞추고 웃는 것이 전부인 젖먹이 때도 재민과 눈이 맞으면 한순간 환하게 꽃이 피듯 화닥화닥 웃으며 그에게 안겨오곤 했다. 그녀와의 결별 후에도 약속된 주말이면 재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이며 수영장, 유아게임장 등을 지치도록 돌아다녔고 과보이다시피 아이들을 품에 끼고 살았다. 아이들은 올 때도 늘 그녀보다 재민을 먼저 찾았다. 2학년 딸아이는 거의 본능인 양 가족 해체의 조짐을 알아차려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말이 없어지고 기운을 잃어갔으며 2주에 한 번 재민을 만나고 헤어질 때면 여린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을 담은 애절한 몸짓으로 아빠, 하나밖에 없는 내 소원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을 되찾는 거. 하며 재민에게 매달리곤 했다. 그러나 아직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아들아이는 아빠, 우린 왜 맨날 만날 수 없는 거야? 하며 한사코 제 아비의 목을 감고 매달려 재민을 울리곤 했다. 아이들과 헤어진 재민의 모습은 물기 잃은 초목처럼 초췌해만 갔다.
그토록이나 완강하고 험한 기세로 결별을 서두르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어느 날은 곰실거리며 재롱 떠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 근무 중 불현듯 유치원으로 달려가 한참이나 넋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고 오는 적도 많았다. 무엇보다 허용되지 않은 무분별한 만남을 원치 않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해야만 했고, 또한 행여 아이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킬까 단지 먼 발치서 숨죽이며 바라만 보고 돌아오는 부성은 너무도 애달팠다. 아늑한 보호의 그늘, 따뜻한 가족애를 잃은 둘째 아이는 유치원에서의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져만 갔다. 억센 아이들에 밀려 그 옛날 용에 터진 재민이 또래 고종 계집아이에게 당하고 얼굴 붉히며 참기만 했듯 빨개진 얼굴로 고개 숙인 채 울음 참는 아이의 힘없는 모습은 아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직장으로 돌아온 후에도 재민은 아이의 모습이 눈에 밟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퇴근 후 그는 맹모 삼천교인 양 친정 어머니와 함께 좋은 학군 찾아 이사한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멀리서나마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다. 얼굴을 감추려 검은 안경과 모자를 눌러 쓰고 한참이나 그녀의 아파트 앞 놀이터를 서성였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아련한 음성이 들려왔다. 꿈결인가 환청인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소리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저녁 어스름, 보호자 없어 너무도 호젓해 보이는 두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며 놀고 있었다. 너무도 높고 가파른 미끄럼틀. 그러나 아이들은 굳이 계단으로의 오름을 마다한 채 미끄럼대를 타고 위태로이 기어올랐다. 미끈. 어느 순간 작은 아이가 팔 힘을 잃고 주르륵 미끄러졌다. 다칠라.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황급히 다가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빠, 우리 아빠다. 아이들은 놀라 소리 질렀고 셋은 와락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함부로 나타나랬죠? 이런 식으로 룰을 어기면 앞으로는 절대 애들 만나게 할 수 없어요. 명심해요. 갑자기 나타난 그녀는 날카롭게 외치며 거머리를 떼듯 재민으로부터 아이들을 떼내갔다. 지독히 독한 여자예요. 날 거지 쫓듯 쫓아냈어요. 재민은 매번 몸을 떨며 그 일을 회상한다. 당연하지. 넌 네가 한 일을 잊었니? 온 가족, 그리고 그녀가 끝내 원치 않는 이혼을 부득부득 강행할 때 내 모습은 꼭 헐크 같았어. 넌 그 모습 절대 모를 거야. 정말 지독했어. 그의 말을 듣고 답하는 내 몸 또한 화르르 떨려온다. 그러나 정작 알다가도 모를 일은 사람의 일, 재민의 마음이었다. 아이들을 향한 상사가 나날이 깊어가자 마침내 재민은 그녀를 다시 찾았다.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그러나 번민 끝에 나온 재민의 때늦은 건의는 그녀의 분노만을 키웠을 뿐이다. 당신으로부터 받은 수모 평생 잊지 못해요. 절대로 다시 합치지 않아요. 재결합을 요구하는 재민을 향해 절규하듯 그녀는 소리쳤고 그들의 만남은 다시금 어긋나 버렸다. 헤어짐 후 6개월. 아직은 그녀의 분노가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임을 간과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다. 결별 직후 우정 그가 사는 원룸에 들려 예상외로 정돈되고 깔끔한 주위에 불같이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그녀의 마음 또한 묘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 간 큰 여자가 아니라는 것, 간이 콩알만해졌다며 울먹이던 그녀의 속내를 알아버린 것, 그것은 결코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 한순간 누군가의 진실을 알아버린 것은 그것을 아는 이의 마음에 멍해를 씌우는 일이다. 그 때문인가 길을 가다 문득 하얀 수서나 그녀를 닮은 사람이 스쳐가면 아직도 난 그녀를 떠올리며 생각한다. 불쑥 전화하여 옳게 잘 지내? 아이들은 잘 자라고? 보고 싶다. 한번 만나 하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 작은 몸으로 세상 살아가기 고되지는 않은지, 콩알만 하던 간은 좀 커졌는지 여러 일이 궁금하여 마음이 아려오는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는 생각한다. 그들은 꼭 그래야만 했을까? 불현듯 어렸을 적 유난히 돋보이던 재민의 쌍가마가 일없이 마음을 흐려온다. 도도록한 정수리를 중심으로 꼬불꼬불 매물돌다 어언 두 갈래 또렷한 타래를 틀며 유독 눈길을 잡아 끌던 쌍가마의 형상이 눈앞을 가려오는 것이다. 두 갈래의 길, 그러나 그의 가지 않은 길. 후일 후일 한 길이 다 끝난 지점에 가서 미처 가지 않은 다른 길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아마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재민과 그녀, 두 아이들, 그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황사 실린 3월의 찬바람이 황량히 가슴을 때려온다. 네, 김현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가지 않은 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